자, 2교시입니다. 요번에는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화기는 언제냐? 1894년 과부개혁 이때부터 1910년 경술국치 이전까지, 왜냐면 이때부터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당했던 시기가 1945년 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때를 경술국치라고 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치욕을 당한 해다라고 하고요. 과부개혁에는 더 이상 신분제가 없어졌어요. 양반이고 평민이고 다 없어지고 다 평등해졌고, 당연히 과거제도 폐지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제도, 정치적인 제도도 어떻게 보면 요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죠.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 개화기에는 문을 열고 서구식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우리 문학 양식과 새로운 문학의 양식이 혼재 서로 섞여서 존재했던 그런 작품들이 나타났고, 고전 문학과 조선 이전이죠. 고전과 현대 문학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사, 창가 이런 것들은 이제 노래고요. 신체시, 새로운 문체를 보여주는 시, 현대시에 가까운 새로운 시가 나타났고, 신소설, 소설에 가까운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는 당연히 비극적인 민족의 현실을 그려내면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대 소설들에 가까운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자고요. 그래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작가들은 이러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한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전부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작가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그런 작가분들. 자, 김동리, 김소월, 이제 시, 김영랑.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작가들이 몇 명 있어. 김영랑, 김유정. 그리고 사실 이제 염상섭도 염상섭도 읽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황순원 정도? 채만식도 아마 읽었을 것 같고,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이태준도 아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여러 작품들, 나중에 이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겠지만 한 분씩 어떤 작품 대표작들이 있는지 볼게요. 김영랑 작가는 우리가 돌담에 소새기는 햇발이라는 작품을 외워봤었죠. 이분은 순결한 마음의 세계를 표현한 그런 순수시를 많이 창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903년 출생하셔서 1950년 6.25 전쟁 중 사망하시기 전까지 순수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작품들과 독을차고와 같이 지금과 같은 힘든 일제강점기 시기에 나는 편안하게 문학 작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의 그 심리, 마음속에 독을 차고 나는 글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까지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3.1운동 당시에 16살 때 고향 강진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던 그러한 삶을 사셨고요.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돌담에 속새기는 햇발, 우리 아시죠? 그리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표현 여러분이 역설을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픔의 봄. 봄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슬프기도 하다. 왜 슬플까? 너무나 많은 희생과 죽음 뒤에 온 봄이기 때문에 찬란하면서도 슬픈 것이죠. 이렇게 서로 모순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형용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실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 모순 형용이라고도 하고요.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함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찬란함, 슬픔과 같은 모순적인 형용사 표현이 함께 나타날 때 이것을 모순적이지만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김영랑 시인은 이렇게 순수한 감정을 다루는 시들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김유정이라는 작가의 소설을 우리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해학과 풍자, 즐거운 그런 재미있는 작품들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봄봄과 동백꽃을 둘 다 읽어봤습니다. 춘천을 고향으로 하셔서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농촌소설을 주로 쓰셨습니다. 1935년작 봄봄은 나와 점순이와 성례를 올리고 싶어서 나 그 장인네 집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머슴살이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장인어른이 자꾸 성례는 안 시켜주고 일만 시켜. 그러자 점순이가 야, 너 그렇게 일만 할 테냐? 대들어 봐야지. 꼬드기길래 내가 가서 한번 대판 싸워봤는데 결국에는 장인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결국은 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순수한 내용의 사랑 이야기이자 또 농촌의 마름과 소장농이라는 그런 관계도 엿볼 수 있으면서 당시 1935년에 우리나라의 강원도 농촌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동백꽃은 뭐예요? 동백꽃도 비슷한데요. 여기서도 주인공 이름이 점순이에요. 점순이랑 나랑 그 점순내는 마름집이고 기억나지? 1학기 때 읽었어. 점순이가 마름집 딸이야.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땅을 빌려서 일을 하는 소장농의 아들이요. 옆집이야. 그래서 나는 나무지게를 메고서 이렇게 가는데 점순이가 이상하게 우리 집 닭하고 걔네 집 닭하고 싸움을 막 붙이면서 죽어라 하길래 너 왜 그러냐 이래서 닭 싸움을 붙이려고 나도 막 고추장을 먹이고 막 노력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닭이 한 마리가 죽죠. 그러자 엉 하고 울어버리는 나를 보며 점순이는 너 그러면 나한테 안 그럴 테냐? 안 그럴 테냐는 건 뭐야? 점순이가 나한테 감자를 선물했는데 감자 안 받고 너나 먹으라 이러니까 기분 팍 상해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동백꽃, 노란 동백꽃 밭 사이에 둘이 이렇게 딱 쓰러지면서 그런 일종의 낭만적인 연애 소설, 풋풋한 사랑을 그려내는 소설이기도 하면서 또 마름 소장농, 농촌 사회도 보여주는 그러한 문학 작품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김유정의 문학 세계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하자면 해학이라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일부러 인물들을 표현할 때 그것을 해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웃음으로 이제 눈물을 닦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울어야 마땅한 슬픈 안타까운 상황이죠. 혼례를 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머슴일만 하거나 아니면은 소장농의 아들이라서 마름집 딸한테 함부로 대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웃음으로 슬픔을 좀 돌려서 웃음으로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웃음을 통해서 또 풍자적으로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농촌의 궁핍한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고요. 농촌 문학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마름, 지주, 소장농의 삶의 모습과 갈등이 재미를 주는 와중에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유정의 작품 세계를 복습해 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작품이 뭐가 있을까? 자, 이태준 아저씨의 돌다리라는 작품도 읽었을 거예요. 이거 독서 시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아들 창섭이가 시골에 내려와서 아버지 땅을 팝시다. 땅을 팔아서 저한테 좀 보태주세요. 아버지는 이 땅을 내가 먹고 살아서 그리고 조상님들 대대로 물려받아서
땅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갖고 있는 영적인 것이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당시 1943년이잖아. 1940년대에도 아직 전 근대적인 어떤 자연, 땅에 대한 그 가장 농업이 가장 근본이다라는 농본주의의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근대 사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보면 물질이죠. 물질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 팔아야 되는 거야. 나한테 소중한 것과는 관계없어. 그거보다는 편리함, 실용주의,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게 되는 이런 가치관의 충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부자 간의 이런 충돌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다툼이기도 하죠. 아버지는 농촌이죠. 아들은 이제 도시 생활을 하죠. 농촌과 도시로 점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권력이기도 하고 어떤 힘과 그런 가지고 있던 그런 소중한 그 자원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농촌과 이와 싸우는 도시의 그러한 첨예한 갈등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태준의 작품 세계는요, 고향,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도시. 그래서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그리워지고 사라져가는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소외된 인물, 사회에서 더 이상은 쓰임이 많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따뜻한 시선을 보여줬고요. 이런 고향적인 것, 옛것과 사라져가는 자연에 대한 그런 소중한 가치,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면서 또 이분의 가장 큰 작품의 업적은요. 단편 소설을 완성했다라고 칭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근대 단편 소설에 너무나 좋은 예시를 만들어내신 그런 분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구인회라는 그런 문학의 동호회가 있었어. 예술가 9명이 만든 문학 단체인데요. 앞으로 고등학교 때마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김기림, 이호석, 매미꽃 필 무렵, 그러니까 유치진, 정지용, 호수와 같은 작품들, 수많은 9명의 그러한 기라성 같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나라 문학 작품을 완성시킨 그런 단체에 속해 있었다. 자, 요 정도 알아보면은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기타 등등 황순원 아시죠? 소나기, 채만식, 태평천하, 치수 읽어봤을 거고요. 염상섭. 현실을 재현하면서도 아주 멋지게 비꼬는 만세전, 두파산 그런 작품들을 주로 쓰셨죠. 두파산 읽었잖아, 우리. 배지빈 쌤 수업 시간에 정리의 어머니는 진짜 망해서 파산하고 김호김은 돈놀이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좀 못되게 변해버려서 파산한 거고. 그래서 광복 전후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혼란상을 표현하는 그런 사실주의적인 흐름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가별 작품별 여러분 더 나중에 여기서 클릭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광복 이후 1945년 이후 현대에 어떤 흐름이 이어졌는지 잠깐 살펴보고 소설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현대의 작품들. 6.25 전쟁, 4.19 혁명. 자, 이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전쟁의 비극과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아니면 택해야 하는 것인지 이로 인한 갈등의 아픔 같은 것을 그린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4.19 혁명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민주주의 정부를 민주공화 정부
대통령과 의회 이런 것들을 갖춘 공화 정부를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임 하면서 독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에 반발하며 시민들이 1960년 4월 19일 다들 광화문 앞으로 뛰쳐나와서 너희들 부정선거 하지 마, 내려와 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서 다시 이제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올바른 선거를 거쳐서 다시 민주적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군사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1979년까지 80년대까지 계속해서 박정희와 전두환을 이어 군사정부의 독재가 이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우리가 직접 뽑아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뛰어나와서 한거에서 싸웠어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을 하는 6월 29일 선언이 발표되며 너무나 힘들게 수십 년간의 국민들의 싸움 끝에 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대의 역사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어. 일제강점기는 일제강점기대로 어려웠지만 우리가 나라를 다시 되찾은 후에도 전쟁 그리고 군사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의 싸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군사 정부와 함께 동시에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너무 빠르게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문화도 너무 빠르게 변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쓸 거리는 굉장히 많았을 거야. 다양한 주제로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현대사회의 모습 그리고 전쟁의 비극 이런 것들에서 오늘날에는 이제는 그러한 아픔들을 뒤로 하고 개인의 삶,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존재지? 일상에 관심을 둔 그리고 더 새로운 문학 작품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만의 작품이 되지? 개성 있는 작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작품들은 사실 이미 작품 문학사에서 레전드와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고요.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요즘의 작가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누구 한 분을 짚어서 설명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작품들을 쓰신 작가들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클릭하셔서 소개와 생애 그리고 문학 세계 주요 작품 줄거리까지 하나하나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시기를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바쌤이라는 사이트 소개하면서 역사에 따른 작품의 흐름을 살펴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함께 변화해온 문학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작품과 소설이든 시든 문학 작품은 그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반영받고 반영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항상 살펴보면서 또 이 사회에 영향을 받은 작가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작품을 읽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이 중학교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과서 안의 내용만 교과서 안의 작품만 읽어서는 안 되고 더 넓고 깊은 독서만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국어 공부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공부에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 국어 교과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조금의 어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너무너무 추천하는 세상을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독서를 한 번 더 강조하며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주제로 수업을 찍었냐면 오늘 이게 우리 1학년에 이정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는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말들을 해주고 싶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삶과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서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목요일 국어 수업 담당이었던 이정민 쌤은 인사를 드릴게요. 내년에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좋겠고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 허은중에서 오며 가며 만나면 인사 밝게 꾸벅 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2021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독서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